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성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박 씨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바늘 같은 아내와도 30년간 한 지붕 밑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박 씨에게 지긋지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며 논다고 구박을 했던 아내. 그러면서 생활비가 줄 걱정만을 하던 아내. 종일 같이 있는 게 답답하다며 어머니 댁으로 가버리라고 했던 아내. 뭐 하나 박 씨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몸이 아프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박 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앞으로의 삶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30세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기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박 씨도 그러란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며 집안일이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진 아내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기를 택한 아내 때문에 공부는 잘했지만 아들은 종종 괴로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 씨와는 육아 방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박 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으니 아내에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를 하겠다며 바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대학이라 통학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경했습니다. 엄마 등살에 못 살겠다는 아들을 박 씨라도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들에게만 그렇게 팍팍하게 구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수십 년간의 내공이 있어 나름대로 아내의 성격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여보, 욕실에 샴푸통 내려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했어. 보기 싫다니까? 잘 정리해두면 꼭 내려놓네. 미안해. 다시 올려놓을게. 내가 정리했어. 욕실 좀 깔끔하게 써. 알았어? 그래, 알았어. 욕실 샤워부스 안에 선반이 2개가 있었는데 아내는 꼭 모든 목욕용품을 높은 선반 위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씻다 보면 불편해서 낮은 선반에 박 씨가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에게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종종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해서였습니다. 샴푸통이 흐트러져 있는 게 싫다며 박 씨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박 씨도 맞받아칠 만도 한데 박 씨는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안 그러려고 노력도 했고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그런 박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화가 좋았죠. 당신 젓가락 그렇게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 받침대는 괜히 둔 줄 알아?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또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방금 내려놓은 젓가락이 숟가락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더러워지잖아. 닦으려면 힘들어. 보기도 싫고. 먹다가 매번 이 위에 올려놓는 게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알았어. 주의할게. 왜 밥 먹다가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야? 신경 쓰이게. 알았어. 얼른 먹어. 이것 봐. 여기다 내려놨지? 그제서야 박 씨의 손에서 눈을 떼는 아내. 흰밥에 김치 올려놓지 말고 지저분해서 보기 거북해. 박 씨는 아내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타이트해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 때는 다투기도 했지만 거진 30년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박 씨도 적응이 됐습니다. 물론 박 씨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서로의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조차 함께 맞춰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내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했고 서러울 때도 애써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런닝화 하나 사야 하는데. 운동화를 왜 또 사? 산지 오래됐잖아. 밑창이 다 닳았어. 맨날 신고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박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박 씨는 괜스레 어머니에게 용돈을 다 쓰는 자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에 큰 돈을 쓸 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의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거의 매일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 가다 약속이 있으면 돈을 쓰긴 했지만 박 씨는 20만 원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지낼 만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취미라고는 혼자서 동네를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뛰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속도로 1시간 정도 뛰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풍경을 즐길 때도 있고 땀을 흠뻑 흘렸을 때의 상쾌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유일하게 소비하는 건 반년에 한 번 정도 사는 운동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카드를 긁기 전에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짜린데? 한 15만 원 정도. 뭐?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사실 더 비싼 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싼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고심해서 고른 신발이었습니다. 어차피 신발이 다 똑같은데 한 옷 6만 원짜리 사서 신으면 안 돼? 그러면 발 아파. 당신 용돈으로 사면 되잖아. 15만 원짜리면 충분하네.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돈 쓸 데도 없으면서. 그러자 아내가 박 씨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아무튼간
그러면서 카드로 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이럴 땐 회의감이 들긴 했습니다. 다들 박 씨가 한 달에 용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에게 나가는 돈이 못내 아까운 듯 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아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현수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빠듯해. 알았어. 한숨 쉬며 알았다고는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대출을 다 갚았고 아들도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벌었지만 사치한 적이 없으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돈 타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알뜰하게 살긴 하지만 그런 아내를 박 씨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엔 소비를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 일주일 했는데 차를 찾으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릎은 최소 3개월간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다 당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휴직을 하긴 했지만 이참에 그만두는 게 어쩌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죠. 3개월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왜 잘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 이 소리는 사고가 난 뒤에 아내에게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초록불에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내는 그로 인해 회사에 못 나가게 되어 박 씨가 미운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에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그래야지. 언제 돌아다닐 수 있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해서 뭐하러 나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데 통증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박 씨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팔을 다쳤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무릎이라 참 괴로웠습니다. 스스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다 낫고도 못하겠네. 1년은 있어야겠지. 아이고, 운동화가 굳었어.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는 동안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한다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보다도 답답해하는 게 어쩌면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영양제 좀 팍팍 먹으라니까? 아내가 알 수 없는 영양제 5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너무나도 짜증스럽게 내뱉는 말에 박 씨도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파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박 씨였으니 말이죠.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저께 갔다 왔잖아. 회사도 못 가는데 친구라도 만나고 오던지. 이러고 누굴 만나고 오라는 거야? 조금씩 걸을만해지자 아내는 자꾸만 박 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움직일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밖을 나다니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런 박 씨를 운동 부족이라며 나무랐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밥 좀 알아서 챙겨 먹으면 안 돼? 밥을? 그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왜 내가 삼시세끼를 해다 바쳐야 하는 거야? 해다 바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당신이 일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뭐라도 좀 하던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도 말이죠. 환자가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시세끼 해주는 것도 힘들다. 나 혼자 있으면 두 끼면 되는데. 앞으로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정말로 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꼭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남편 바라보듯 보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박 씨는 결국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갈 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딜 막 돌아다니질 못하니 그냥 한두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복귀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안 좋기도 했고 회사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퇴직해서 몸도 회복하면서 재취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곧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었죠. 이왕 집에서 쉬게 된 거,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자 싶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0에 은퇴해서 모아둔 돈만 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잘릴 때까지 딱 붙어 있어. 한 달이라도 월급 더 받고 그만둬야지. 지금 그만둬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한두 달은 더 쉬어야 해. 이러고 출근을 어떻게 해? 당신 집에서 충분히 쉬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몰라도 회사를 알아보거나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 복잡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회사 나가? 다 낫지 않아도 일단 회사에 가라며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의 언쟁은 피했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해도 아내는 듣질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무릎을 재수술하게 되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원치 않게 또다시 3개월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조차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나이가 50대 후반이기에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닌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전에도 은퇴 얘기 종종 했었기에 시기가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편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가 집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내였으니 말이죠.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의 대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 걸리적 거리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점심 먹으려고 부엌에 가. 냉장고에 뭘 사두기만 하면 금방이야. 아주 그냥 그 말에 박 씨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먹어대니까 그렇지.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먹겠다는데도 그것마저 꼴보기 싫은 것처럼 인상을 썼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박 씨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답답한 건 오히려 박 씨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박 씨의 어머니 집은 차 타고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운전이 힘들었지만 버스를 타도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그 얘긴 1년 전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박 씨의 누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외로워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듣는 신용도 안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갈 거야? 그래. 낮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을게. 됐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박 씨에겐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다는데 무릎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 주자 싶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시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테니 그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긴 왜 쫓겨나요? 안 그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왜 자꾸 찾아와? 많이 회복됐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할까봐 오는 거죠. 적적하기는 젊은 애가 또 하필이면 무릎을 다쳤어. 그렇게 말하는 박 씨의 어머니가 오히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참에 좀 챙겨드리자 싶었죠. 이리 주세요. 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해요. 도가니탕 얼려둔 거 그거나 끓여봐. 무릎 얼른 붓게. 박 씨는 점심쯤에 나와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 한 공간에 있으며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박 씨는 책을 읽기도 했고 노트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며 핀잔을 줄 사람도 없었고 적어도 박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오후 5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자 좋아하던 아내는 금세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어 박 씨를 숨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박 씨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하던 아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알아봤어?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우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무슨 손가락을 빨고 있다고 그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일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왜 다치냐고? 나도 갑자기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야. 뭐? 사고가 난 걸 어떻게?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나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못 살게 굴어? 누가? 내가?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역할이 도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 말이죠.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같이 취직하자. 뭐? 당신도 이제 애를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데 살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한다고 해도 전처럼은 못 벌 거야. 그만큼 시간도 많아지겠지. 집안일은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자. 이제는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박 씨인데 왜 그 짐을 자기한테 지우려 하느냐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내 집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눈치 보고 아픈 몸으로 어머니 집에 피신 가 있는 것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주부로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부정하는 말이야. 당신 여태 고생한 거 부정할 생각 없어. 앞으로 삶은 똑같이 고생하자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따위? 먼저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말이야, 진짜 서러워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이 나 아프고 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나 있어. 참, 이런 당신과 살았다는 게 서글프다. 뭐? 돌봐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위안도 되지 못했던 아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내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인생이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집을 나와도 묵을 곳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머니 집에 있다가 천천히 집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찾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아내에게선 문자 메시지가 한 번 왔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 있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맨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챙겨온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얼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긴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죠. 박 씨는 아내 쪽은 바라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에 우선 갈아입을 옷과 노트북 정도를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얼른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 좀 해. 그대로 지나치려던 박 씨를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있는 거지? 그제서야 박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히 거기서 어머님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와.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던 아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어? 이만 가도 되지. 아니, 여보. 얘기 좀 하자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내가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박 씨가 쳐다보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박 씨는 거기까지 듣고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보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요. 아직 화해 안 하셨죠? 자식에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활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한결같은 아내에게 맞춰주지 못한 박 씨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박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도 남는 게 이런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박 씨는 부정하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짓된 말로 아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두 분 문제니까요.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박 씨는 조금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식이 부모가 갈라서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당분간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는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만 박 씨는 힘닿는 한 70, 80까지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살며 소소하게 벌어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며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던지 간에 아내와 함께 그리는 미래보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숨막히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박 씨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뭐? 나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현우가 그러던데. 그래. 마음 정리했어. 현우 결혼은 안 시켜? 당신은 다 늙어서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는 건데? 현우 걱정도 말고 내 걱정도 말어. 현우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나도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으니까. 그것보다 당신은 돈 벌어줄 사람 없이 살 걱정해. 뭐? 진짜 너무한다. 평생 살림했더니 이제 와서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살라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입장이야. 새로 일자리 알아봐야 하고 고상한 일은 못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당연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 때문에 답답하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진심을 깨들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돈? 못 줘? 당신이 안 주면 법원 통해서 받을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 아니야. 헌신? 희생? 그건 당신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부부가 서로 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면 되잖아. 당신이랑은 그게 안 될 것 같다. 당신이 돈 못 버는 남편은 필요하지 않듯이. 내 몸 아픈데 일하러 나가라고 화내는 아내는 나도 필요 없어. 그러자 아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혼은 안 돼. 그땐 그냥 그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내는 뒤늦게 울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불쌍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습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 것처럼 아내 없는 노후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알콩달콩 보내는 노후는 아닐지언정 마음은 편했습니다.